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적중 강의를 만나보는 시간,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량진 특강! 하루의 정신활동, 뇌를 활동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소모가 될까요? 조사 결과 한 400kcal 정도가 뇌를 움직이는데 하루에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또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우리 장기, 심장을 움직이는데 하루에 140kcal 정도가 소모되니까요. 뇌를 움직이는 데는 심장보다도 약 3배 정도의 에너지를 더 쓰는 셈입니다. 자, 특히나 공부량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은 더욱더 이 뇌에 쓰는 에너지가 심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책상에 앉았는데도 뭔가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잘 뇌 회전이 안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아침밥을 혹시 안 드시는 건 아닌지 좀 다시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을 굶게 되면요, 포도당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속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바꿔서 쓰게 되는데, 이때 젖산이 나와서 몸의 피로가 굉장히 더 심해지고 피로를 더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 중에서 아침을 굶는 학생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정설이 되는 셈인데요. 자, 아침 식사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학생은 아침 식사 어떻게 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공무원 준비를 1년간 했던 관계 학생은 어때요? 저는 안 먹는데요. 왜요? 막상 네.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네,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노량진 오고부터 이제 강의 끝나고 혼자서 공부하고 하면 좀 늦게 자요. 그렇죠. 그리고 아침 수업은 좀 일찍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밥 먹을 시간에 한 10분, 20분이라도 조금 더 자자 이 생각으로 안 먹었었는데 그 내용 보니까 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먹어야 해요. 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요, 아침밥을 먹는 학생은요,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평균 성적이 8.5점 정도 더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을 전혀 먹지 않은 학생은요, 고득점을 얻을 확률이 아침을 먹는 학생에 비해서 5분의 1의 확률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더 먹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죠? 네. 꼭 드시길 바라겠고요. 자, 노량진 특강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아침 꼭 챙겨 드시면서 하루에 에너지 충전하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계학 강의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회계학의 아이콘 김성수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회계학 강의를 진행할 김성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국제회계 기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이 이제 우리 회계학 강의의 마지막 강좌가 될 거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재정 운영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재정 상태표까지 같이 봤고요. 자, 24조 보니까요. 재정 운영표. 재정 운영표는 회계 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 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 명세 등을 포함하여 재정 운영 결과를 나타내주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손익계산서로 이해하시면 돼요. 수익과 비용, 순이익이 표시된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2항과 3항은 큰 의미는 없죠. 별지 2호서식, 별지 3호서식이라는 얘기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재정상태표는 국가나 중앙부처, 기금이 다 이 형태가 같아요. 근데 중앙간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와 국가의 재정운영표, 여기 3항의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 정부를 말하고 있어요. 둘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25조를 보니까 중앙간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가 되고요. 이 다음이 이제 26조가 국가의 재정운영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간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는 25조를 기준으로 정리하시는 게 좀 정리할 땐 좋아요. 1항 보니까 중앙간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이 순서 중에요. 프로그램 순원가, 재정운영 순원가, 재정운영 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항에선 프로그램 순원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표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재정운영표. 자, 프로그램 순원가라고 표현하는데 프로그램 원가에서 수익을 차감하는 식이에요. 우리 회계 국제회계 기준 쪽에서는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죠. 정부에게는 비용에서 수익, 원가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식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원가 200에서 100 차감하면 100이 나오죠.
이건 손실백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에 이제 좀 유의점이 있고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겠죠. 중앙 관서들이 그 프로그램별로 원가에서 수익을 차감해서 프로그램 순원가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 프로그램 순원가에서 관리 운영비 더하고 비배분 비용을 더해요. 비용이니까 더하는 거예요. 여기선 관리 운영비, 비배분 비용, 그 비배분 수익을 차감해요. 수익은 차감하겠죠. 관리 운영비는 인건비 같은 거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배분 비용, 비배분 수익은 여기 프로그램 A, B, C 여기와 관련이 없는 원가를 말해요. 혹은 추적 불가능한 그런 원가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차감한 게 재정운영 순원가가 나오고 비교한 수익이나 차감하겠죠. 차감하면 마지막 재정운영 결과가 나온다. 재정운영 결과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가장 결과치가 되는 게 단기순이익하고 같은 말이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재정운영 순원가를 물어볼 수도 있고 재정운영 결과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재정운영 순원가는 우리가 비교한 수익을 차감하기 전이죠. 재정운영 결과는 비교한 수익을 차감한 후니까 그걸 주의해야 되고요. 비교한 수익은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이에요. 세금의 정의를 내릴 때 국가가 반대급부가 없다라는 말이 세금의 정의 중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누가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세금을 엄청 많이 냈어요. B는 세금이 별로 안 냈어요. 세금이란 게 돈이 있고 소득 많고 재산 많은 사람이 많이 내는 거잖아요. 적은 사람은 당연히 조금 내겠죠. 그런데 당연히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너 세금 너 많이 냈으니까 너는 군대 가지 마.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아니면 너는 세금 많이 냈으니까 너한테는 이제 경찰을 24시간 배치해 줄게.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교환 수익이라는 게 반대급부 없이 국가 입장에 들어온 수익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까 구조가 프로그램 순원가, 재정운영 순원가, 재정운영 결과로 구분된다. 자, 다시 보시면은 좀 까다롭긴 한데 그 1항이 프로그램 순원가, 재정운영 순원가, 재정운영 결과 구분한다. 누가? 중앙간섭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가 그렇다는 거예요. 2항은 이제 거기 우리 프로그램 순원가를 구하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그램 원가에서 수익을 차감해서 계산한다는 얘기고요. 3항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관리 운영비와 비배분 비용 차감하고 비배분 수익을 더하고 그 다음에 재정운영 결과가 나오고 여기서 재정운영 순원가가 이렇게 나오고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비교한 수익을 차감해서 재정운영 결과가 도출된다는 얘기예요. 50조의 2 여기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50조 2 이거 좀 까다로운데 알긴 알아야 되거든요. 국고에서 통합관리하는 일반에게 특별하게 자금에서 발생한 비교한 수익은 순자산 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란에 표시한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보면 비교환 수익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어디 재정운영표에서 표시되고 하나는 순자산 변동표에 표시된다는 거예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 국고에서 통합관리하냐, 통합관리하지 않냐. 국고금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한국은행이에요. 한국은행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거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표시가 나눠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26조는 국가의 재정운영표예요. 국가. 중앙간섭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자,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그래서 재정운영표의 내부거래 상기하여 재정운영 순원가, 비교한 수익, 재정운영 결과로 구분한다. 이 부분이 포인트라 볼 수 있어요. 각 중앙간섭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그리고 비교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국가 쪽으로 이제 본다면요,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정부 부처들이 다 합쳐지는 거예요. A, B, C, D, E 이렇게 정부 부처들이. 그러면 그걸 다 합쳐서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재정운영 통합하여 작성하는 국가는 결국 저 내부 거래를 제거하고, 내부 거래는 정부 부처 A와 B 간의 거래예요. A에서 B랑 거래가 있으면 A 입장에선 거래가 맞는데 외부 거래인데 그걸 합쳐서 보면은 A, B 합치면은 내부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 주체를 나만 생각하는지 우리 가족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빠가 나한테 용돈 줬어요. 그럼 나는 용돈 받았으니까 나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현금이 증가한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생각하자고 우리 가족으로 그건 내부 거래 아니에요? 결국은 뭐죠? 가게 입장에서는 아빠가 나한테 용돈 준 거는 가게에서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는 거죠. 이 말 이해되실까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부 거래, 정부 부처 간 거래는 상기한다. 합쳐서 보여줄 거니까. 그리고 여기 재정운영 순원가, 비교한 수익, 재정운영 결과 구분해서 표시한다. 재정운영 순원가는
중앙간서별로 구분해 표시한다. 아까 우리 여기 보시면 여기 중앙간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 순원가 그다음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국가는 여기서부터 간다는 재정운영 순원가부터 간다는 거예요. 각 중앙간서별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준다고 내부거래 상기하고 그러니까 비교한 수익 빼고 재정운영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아이고 많이 들어갔네요.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비교한 수익을 빼서 재정운영 결과 표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작성 기준은 재정운영표는 수익, 비용, 발생주의에 따라서 작성한다. 현금주의 아니라는 거죠. 돈 받을 때 수익, 돈 나갈 때 비용이 아니라 발생했을 때 수익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 수익의 인식을 볼게요. 자, 그래서 수익의 정의와 구분. 수익 보니까 국가의 재정 활동과 관련하여 재활동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이걸 밑줄 친다면 이게 교환 순이익이라 그래요. 교환 수익. 교환 수익은 반대급부가 있었던 거예요. 국가가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거기서 돈 받잖아요. 국가 수익이잖아요. 반대급부가 있죠. 이용하게 해준 반대급부가 있죠. 그런 수익이 교환 수익이다.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 비교환 수익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요.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 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 이게 비교환 수익이에요. 비교환 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점, 제재금 등의 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롯데월드 같은 롯데가 이제 잠실에 너무 많은 건물들, 너무 높은 건물을 지니까 교통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부담금 내라고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담금이 거치는 경우도 있고 기부금은 누가 이제 국가에 기부한 게 될 거고요. 무상 이전 이것도 누가 자산 같은 거, 토지 같은 거 무상으로 준 게 되고요. 제재금이나 범칙금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제재금, 범칙금. 그래서 교통순경이 이제 딱지 끊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제재금이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벌금, 제재금, 과태료 이런 것들이 다 합쳐 제재금이라 그러겠죠. 이런 게 비교환 수익이란 거죠. 사실 반대급부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세금을 못 올리면 경찰을 엄청 배치시키면 돼요. 국가 입장에서 세수 확보하려면 세수는 아니지만 이걸로 제재금으로 숨어 있다가 다 찾아내고 이런 그 구간을 알 거잖아요. 가속을 한다든지 신호 위반 많은 구간 그러면은 좀 많이 거칠 수도 있겠죠. 자, 수익의 인식 기준 교환 수익과 비교환 수익 구분해야 돼요. 교환 수익은 반대급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수익 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금의 합리적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중요한 표현은 합리적 측정은 당연한 건데 수익 창출 활동이 끝나고 약간 이게 KIFRS랑 유사해요. 기업이 뭔가 제공한 거죠. 가등 요건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어요. 수익 창출할 때 끝나고 이 표현. 비교한 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해 청구권이 발생하고 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청구가 발생하고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그러니까 둘을 좀 구분해야 되고 수익 창출할 때 끝나고 청구권이 발생하고 교환 수익, 비교한 수익. 1번 신고 납부하는 방식의 국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적 신고 납부하는 국세가 법소부가 다 그래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사실은 신고 납부하자라고 할 때 최초에는요. 국가도 약간 의아했어요. 과연 납세자들이 개인이 성실하게 신고를 할까? 법인이야 장부도 만들고 성실히 하겠지만은 그나마 개인이 과연 할까? 부가가치세야 실제로 내는 사람하고 부담하나 틀리니까요. 간접세니까. 그러다 치는데 사실은 이제 소득세의 경우에는 처음에 좀 반발이 있죠. 왜? 개인들 조세 저항이 심하니까. 세금 적게 내고 탈세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탈세하면 자기의 소득이 늘어나니까. 근데 어쨌든 신고 납부하는 그런 방식의 국세예요. 신고하고 본인이 신고해요. 자기 세금 자기가 신고해요. 난 100만 원 낼 거야 이렇게 신고해요. 물론 잘 내고 싶은 걸 내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 소득세법에 의해 정해진 걸로 내는 거죠. 그리고 납부하는 방식. 얘는 자진 신고할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신고만 했다고 한다면요. 실제로 신고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산세가 신고 안 해서 나오는 가산세도 있고 납부 안 해서 나오는 가산세도 있는데 돈은 없으니까 신고를 해야죠. 가산세 납부만 안 한 가산세만 나오니까. 그럼 국가 입장에 돈을 못 받았지만 그때 수익 인식한다.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얼마 내라고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오는 국세들이 좀 있어요. 부가세 예정고지 이런 것들이 좀 여기에 속하고 국가가 고지할 때 수익 인식한다.
원천 징수하는 국세. 원천 징수 의무자가 원천 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자, 보통 복권 같은 게 약간 원천 징수하는 국세의 대표적이거든요. 복권에 당첨돼요. 그러면은 세금 띄고 받는 거죠. 그러면 그 띈 부분 이제 국가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원천 징수하는 국세. 세금 신고 납부할 때. 연부 연납. 이건 이제 분납. 이거 나눠서 내는 거예요. 나눠서.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나눠서. 그럴 때는 이제 국세 징수할 세금이 확정됐을 때 납부할 세액 전체 2천만 원인데 1,000만 원 나눠낸다. 2천만 원이 수익으로 잡는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부담금 수익, 기부금 수익, 무상이전, 제재금 수익, 청구권 확정됐을 때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원칙. 근데 제재금 수익 중에서 벌금, 과료, 범칙금 또는 몰수품으로 청구권이 확정됐을 때 몰수품을 몰수할 때 그 금액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 과료 또는 범칙이 납부되거나 몰수품이 처분됐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몰수품, 제재금 중에서 벌금, 과료, 범칙금 중에서 여기서 금액을 확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재산이 얼마인지 잘 포착이 안 되던데 은닉 재산이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경우라면 여기서 좀 뒤로 간다는 거예요. 몰수품이 처분되거나 그럴 때 수익 인식한다. 자, 그다음에 자산의 평가 기준. 자, 여기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를 기초하여 계산한다. 취득 원가. 원가라는 거죠. 준돈으로 한다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어떤 자산을 취득했다. 건물 10억 줬다. 10억이 취득 원가란 거예요. 다만 무주 부동산의 취득, 국가 외 상대방과의 교환, 기부, 체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 공정가액을 취득 원가로 한다. 무주 부동산의 취득이 뭐냐면은 국가의 토지가 기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주인이 없는 땅이 있어요. 토지에.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주인 나타나기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20년인가 이렇게 지나요. 그러면 그 소유권 상실해 버려요. 국고에 기속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거 아니면은 국가 외 상대방과 교환. 기부 체납은 얘도 이제 증여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이제 뭐 롯데백화점 같은 데가 어디 입점하고서 지하철 연결도를 자기네가 다 공사해요. 국가 건데 그 지하철 연결도로의 땅은 그런데 5년 동안 사용하는 거예요. 5년 동안 그 이제 뭐 롯데나 이런 기업이 그런 게 바로 기부 체납. 어쨌든 기부하고 그런 방식. 공정가액을 취득원가한다. 국가 실제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 전환. 이거는 관리 전환이라는 건 국가와 국가의 교환이에요. 얘는 국가 외 상대방과 교환, 국가와 국가의 교환. 무상 거래, 그러니까 무상 관리 전환은 장부금액, 유상 관리 전환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여기는 뭐 문구를 그대로 나오니까 우리 다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3항에 대한 거는 그 우리가 손상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거 정도. 4항은 전비품의 평가 기준, 국방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가 있다. 국방부 장관이 한번 나온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3조 유가증권. 취득원가의 1항은 매입 가격에 부대 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IFRS랑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분류 기준 단기와 장기로 구분한다. 채무증권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한다.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을 말한 거고요. 기타 장기 투자증권, 기타 단기 투자증권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투자 목적 장기 투자증권, 단기 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공정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그 차액은 순자산 변동표의 조정 항목으로 한다. 금융자산 2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단기 목적이었던 단기 매매 금융자산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 매도 가는 금융자산 장기 투자 목적이면 자본으로 처리했어요. 다르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유가증권 마찬가지 손상 기준이 있고요. 미수채권. 국가가 채권 왜 잡아요? 그러니까 대변에 이제 수익 잡은 거예요. 차변에 돈을 못 받은 거예요. 받을 돈, 그 채권이라 그럴 거잖아요. 미수 채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악덕한 사람이 있죠. 돈이 있는데 일부러 안 내는 사람들. 막 추적해갖고 막 잠복했다가 막 이렇게 잡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뭐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이 항은 보면 매입가액의 부대비용 더한 건 취득 원가. 조심할 거는 얘는 품목별로 선입선출법이 원칙이에요. IFRS는 그렇지 않았는데. 다만 다른 방법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주석으로 표시한다. 그 내용을. 선입선출법 원칙이다. 3의 경우에는 당연히 평가 방법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없고 만약에 변경하게 된다면은
회계 정책의 변경 본다는 거예요. 이 조문을 따라가면 4는 이제 저가법 기준을 말해요. 그래서 시가가 치도가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원재료 외의 재고단 시가는 순실현 가능 가치.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로 한다라는 거예요. 순실현 가능 가치는 판매 예상가를 말해요. 판매되는 가격. 이 상품이 판매가 예상되는 가격이 있겠죠. 현행 대체 원가는 사는 가격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금을 사서 파는 금 도매업을 해요. 금을 사는 시세와 금을 파는 시세는 다른 얘기잖아요. 내가 금을 과거에 샀죠. 그는 원가, 산 돈은 원가. 사는 시세는 현행 대체 원가. 근데 얘는 사는 거니까 원재료만 적용하고 원재료 외의 재고는 파는 시세, 순실현 가능가액이다. 압수품과 몰수품의 평가. 국가니까 압수하고 몰수할 수가 있겠죠. 국가가 아닌 사람이 압수하고 몰수하면 깡패인가? 그래서 어쨌든 압수품 몰수의 판결이나 법령에 따라 국가에 기속된 때에는 다음 각후에 한다. 뭐 화폐성 자산. 화폐성 자산은 이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채권이라든지요. 뭐 이렇게 딱 금액이 정해진 거예요. 예금이라는 이런 거예요. 압류 또는 몰수한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다. 비화폐성 자산은 이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주식이라든지 주식은 정해진 건 아니니까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토지 이런 것들. 걔는 감정가액. 토지 같은 건 감정가액. 혹은 뭐 주식 같은 경우는 공정가액에 의한다. 자, 그다음에 일반 유형 자산의 평가는 뭐 동일하고요. 다만 정해법 등에 의해 감가상각한다. 이게 동일하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기부 채납을 받아요. 공정가액을 치도원가를 했을 거예요. 그래 100억이다. 근데 롯데 등 이런 기업에게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준 거죠. 사용수익권이라 그런 거죠. 그게 20억이라면 마이너스 20. 이게 차감하는 식으로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사회 기반 시설이 이제 여기 37조를 준용하고요. 그러니까 일반 유형에서 동일하게 정해법 등을 사용하고 뭐 똑같고. 자, 2항이 재밌어요. 사회 기반 시설 중 관리 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 용역 잠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 유지에 투입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 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이건 취득 당시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객관적 증명해야 한다. 혹시 두 친구 중에 다 육군 나왔나요? 군대? 네. 아, 공군이 없네요. 공군이라 생각하면 활주로가 있잖아요. 활주로. 활주로는 사실은 실제 보니까 취득 당시에 관리만 하는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죠, 사실. 건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을 하겠지만은 그런 거 관리 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그대로 용역 잠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죠. 활주로 같은 거는 그런 경우에 감가상각하지 않고 그 유지 비용으로 감가상각 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문 읽을 때 아시죠? 할 수 있다와 한다의 차이. 한다는 강행 규정.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선택 규정이죠. 그러니까 감가상각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체 그 비용을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또 법 볼 때 많이 틀린 and와 or죠. and. A and B 요건은 A와 B 모두 충족. A, O와 B는 A 또는 B의 충족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제 강의한 지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잠깐만요.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강의할 때 재미났었던 게 있었는데 요건이 여러 가지 있어요. 요건이. 근데 그 요건에서 거기 이제 교육부 공무원이 1에서 7의 조건이에요. 제가 거기서 한 3개는 요건이 맞아요. 그런데 나머지 안 맞는다고 강사 등록을 처음에 안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화 요건. 근데 뭐 여러 가지 있죠. 많아요. 뭐 여기 관련 학과 나가고 뭐 전문직이 뭐 이건 오화예요. 전문직이고 무슨 뭐 종교사 자격증 있고 뭐 등등등 뭐가 있다고요. 강사 요건이. 7가지가 다 갖춘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봤죠. 있을까? 오화랑 엔드 요건이 좀 중요하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근데 잘못 이걸 법을 해석해서 하면은 반대로 이제 국민들이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잘못 해석하면 그러니까 법 잘 해석해야 되고 자기 막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특히 이런 거 많이 실수 나오니까 실제로도요. 자, 그다음에 뭐 재평가 기준이 있어요. 일반 유형자 사회 기반 시설 재평가 기준이 있다. 재평가 기준 국가만 있고요. 무형 자산은 이제 취득원가는 동일하고요. 2항은 되게 특이해요. 정해법에 따라 정해법만 돼요. 일단 상각은 무형 자산은 정해법만 되고 합리적 기간 동안 상각하는데 2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IFRS는
무형자산이 연수 제한이 없었거든요. 정해법도 원칙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해법 원칙도 아니 정해법만 되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일정 요건이 있지만. 자, 그다음에 41조 부채의 평가 기준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 만기 상환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채가 3년 후에 1,000원이에요. 지금 700이에요. 그러면 국가는 뭐로 해라? 1,000원으로 하라는 거예요. 만기 상환 금액. 현재 가치 한 게 아니라. 회계랑 차이가 있죠. 현재 가치 했다면 틀린 말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좀 중요성이 좀 떨어져요. 예, 우리가 처음 보실 때는 잠깐 문제 좀 확인해 보시면은 15년 국가직 9급인데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자, 그래서 재무제표는 뭐 여기 1번은 다 맞네. 자, 답안 확인해 볼게요. 3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부채의 가액 원칙적으로 현재 가치가 아니라 만기 상환 금액으로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정부에게 재정 운영표부터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회계학이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이 되는 건데요. 회계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고 또 회계학에서 또 모르는 부분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좀 전문 지식이다 보니까 좀 회계학을 이제 고민한다. 뭐 공부하기를 좀 주저하거나 혹은 회계학 공부하는데 어떤 공부 방법에 대한 주저성 아니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회계학을 잘 할 수 있는지 기타 등등을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은 검색창에 이제 제 이름하고 김성수 회계학 이렇게 치면 제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다 이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좀 달아주시고 아니면 뭐 이제 노량진에 세파르타 6층 연구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셔도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마칠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노량진 특강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침밥에 대해서 저희 문 열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얼마 전에 경찰 공무원 카페에서 실시한 아침밥 이벤트가 노량진 학원가의 사이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공무원 준비생들 사이에서 참 화제를 불러일으켰었는데 몇천 원짜리 아침밥에 열광을 했다기보다 그 꿈을 응원하는 마음에 정말 감동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노량진 특강도 언제나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면서 어떻게 도움 드릴 수 있을까 계속해서 연구할 거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강의 내용 놓친 부분이 있다.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